이렇게 좀 애기야. 양보를 안 하고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방법.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덜 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 1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나? 그죠? 벌 수 있죠. 또 벌어도 버는 게 아니죠. 벌어도 버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클 때까지는 벌어도 버는 게 아니에요. 뭐 애들이 클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애들이 다 크면 이제 교육이 끝나면 그냥 애들 학교 다니는데 뭐 집 얻어주고 집을 팔아서 여윳돈으로 월세 받는 걸 하고 뭐 이렇게 이건 가능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벌어도 번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갔어. 외곽으로 옮겨서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또 주택이 없으면 또 벌 수 있나? 또 부동산 없이는 또 뭘로 벌어요, 여러분들이? 뭘로 할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개 아닙니까? 돈질 몸빵? 이 두 개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 몸으로 때우든가 돈으로 돈 벌든가. 두 개 말고 뭐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럼 결국은 돈 넣고 돈 먹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을 뭐 비속어로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다 그래 왔는데 뭘 이걸 새삼스럽게 교양 있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 돈 넣고 돈 먹거나 몸으로 떼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근로소득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본으로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과연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뭐 있습니까? 주식?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주식 해보신 분 그냥. 해본 사람도 별로 없어, 사실은. 제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은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뭐 핸드폰으로 누가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걸 가르쳐 줬대. 누가 자기가 소스를 들었대요. 그래갖고 주식을 샀대, 아침에. 근데 그게 상한가가 됐대. 그러니까 술 사준대요. 그래갖고 술을 얻어 먹었어요. 다음날 봤더니 안 사줬어. 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자기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샀는지 알았대, 자기가. 이 정도야, 그냥. 내 친구도 그러는데, 지금 와서 지금 여기 연세, 뭐 주식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식은 굉장히 좀, 뭐죠? 이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핸드폰을 본 것과 자기의 삶의 질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가 오르면 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나랑 이게 행복의 지수가 이제 계속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도 잘 잘리고, 예?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주식 보고 있고 막, 그죠? 과연 1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 계속 일을 하더라도 사실 월급을 모아서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정적이고. 그러면 결론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 또는 나도 일하고 돈도 일하는, 또 두 개가 같이 일하는 경우를 만들어야지만이 결론은 나중에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나도 일하고 돈도 일하고. 나만 일하면은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뭐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들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1주택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버는 이상을 뺏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00세 시대에 과연 불로소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몸으로 때우지 못하면, 근로소득을 할 수가 없다면 있는 돈 갖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있는 돈 가지고. 그럼 있는 돈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돈이 돈을 벌어오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과연 뭐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임대소득에
그럼 임대소득은 주택을 맡고 있다라면 그러면 업무용으로 가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냐라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상가? 빌딩 살 수 있나요? 빌딩 살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고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위치랑 별로 상관없는 그냥 소득이 굉장히 지금 지방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수도권에는 인구 집중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100세 시대에 불로소득 없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 불로소득 다 걷는다는데 말도 안 되는 협박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무슨 추적과세. 우리 만약 팔았어요. 팔았으면 세금 내는데 뭔 추적과세를 해? 양도소득세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으름장이에요. 부동산에 돈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으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다. 다주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그리고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요. 이건 히스테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서민 좋으라고 정책을 핀 건데 결론은 서민이 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죠. 강남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가 못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라고 했던 게 다 오르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는 살 생각도 없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너 어디 사냐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저한테 너 어디 사냐 그러면은 우리는 농담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였어요. 에이씨 솔직히 말해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압구정 현대가 많이 오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 때문에 마치 다른 게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를 누름으로써 훨씬 더 다른 것들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은 히스테리성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 9억 그리고 혜택 받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혜택 받으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6억 예? 중과세는 해당되지만 나중에 70% 공제를 받고 중과를 받는 거죠. 그쵸? 7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6억 이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공시가격 낮은 매물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현 정책에서 피해가는 건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뭐 비과세 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주주택도 이제 9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과세가 되죠.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비과세 활용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과세 활용을 많이 하고 뭐 전세자금 회수가 안 되고 내가 편하게 살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뭐 2년 거주, 3년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해당 안 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뭐 초과이득 환수가 안 되는 재건축들 다 빼고 이런 중간에 대한 교집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면 답이 점점 나와요. 그럼 재건축도 아니고 아주 비싼 매물도 아니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매물들이에요. 갖고 있으면서도 보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는 매물들. 지금 월세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로 굉장히 전환이 많이 되면은 아마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해지가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이제 100% 장담합니다. 전세값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 회수해가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규제를 많이 하니까 비규제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에 대해서 전세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은 당연히 전세 살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럼 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보유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것들 잘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 배웠던 게 이제 6억, 9억 거주, 보유, 면적 이 정도가 있다 그냥. 예?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뭐 해당되는 게 있느냐 그리고 기준일이라는 게 있던데 해당되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일 6억, 9억, 면적, 보유, 거주 이렇게 해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기마다 좀 워낙 많은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시기마다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혼란이 빚어집니다. 세무사도 포기하는데 뭐. 예, 현 정책을 피해가는 이제 교집합 같은 거를 보는데 뭐 저는 조금 약간 재개발 위주로 봐요. 어차피
기준 시가랑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되는 게 과세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이 뒤처져 있는 거. 그러니까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더 주택 공시 가격은 낮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살 때 면적들도 재개발 물건은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투자 금액에 있어서도 재건축은 사실 많이 내고 산 다음에 나중에 조금 내는 개념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내고 산 다음에 많이 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들어간다면은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게 훨씬 더 낫죠. 자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재개발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개발마저도 어렵습니다. 재개발마저도 서울의 기본적인 프리미엄은 무조건 다 4억이 넘었어요. 네. 관리 처분 다 된 것들은 다 4억이 넘었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는 거의 9억 정도 하고요. 아직 관리 처분 안 한 한남 뉴타운들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평가 금액과 지금 거래되는 금액. 그러니까 평가는 1억인데 12억, 뭐 13억. 그러니까는 1억짜리를 13억 주고 사면 피가 이제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투자 금액이 프리미엄은 줘야 되는 거니까 13억에서 전세를 빼면 최소 투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이 그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고 샀는데 그것도 다주택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자체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다 힘들면 누가 더 힘들어요? 서민 더 힘들어요. 다 힘들면. 대출 안 해주고 다 힘들면 서민이 더 힘들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문재인이가 서민을 위한 정책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힘들게 하면 누가 더 힘든지를 더 봐야죠. 누가 더 힘든지.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6억이라는 게 아까도 계속 나오던 얘기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면적들을 잘 보시라 그랬었고, 그래서 보통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다 9억이 넘어가고, 항상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를 하다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부분이 주택 공시가격이 넘는 상태에서 초기에 많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우리 생각에 추가 부담금 요거 납부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초과이득이 많이 생긴 걸로 보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더 기존 아파트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면. 여하튼 간에 초과이득 부분은 환수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이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래는 뭐 10몇 억에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은 굉장히 낮죠.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고 초과이득이 발생을 한다 그래도 환수에 대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아까 교집합 부분과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을 놓고 봤을 때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재개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주거에 대한 이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서울에 살다 다른 데로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관리 처분이 된 다음에 입주가 확정돼 있을 때는 사실 대출 안 나오고 하면은 저 같은 월세 삽니다. 그냥 내 집 팔고. 입주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를 사는 것도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월세 살거나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지 알아요. 뭐 빚져가지고 무슨 뭐 잘못되는지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만약에 한 달에 200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1년에 2,400 해서 3년 짓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7,200 그냥 묻어놔요. 그냥 알아서 나가라고. 그럼 7,200 월세 사는 동안 내가 7,200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매물들은 더 많이 올라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정돼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을 내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자기 재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되지도 않는 뭐 용산에 지금 미개발지 이런 데들 뭐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막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투자 금액이 조금 상상을 초월하게 미개발지들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 좀 나요. 옛날에 용산에 전면지구 이전할 때 한강로에 있어서 근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원불교 쪽.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용산역 전면지구 다 개발돼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있고 KT 전화국이 있어요. 그 뒤편들이 아주 엉망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놨던 데예요.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지분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거기도 개발될 것처럼 해서 자본이 엄청나게 이동을 했다가 비싼 돈을 주고 샀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 사가지고 아직도 직장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남편 몰래 샀다가. 돈 갚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액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가격은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개발이 된다고 해서 발표가 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냥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오히려 안철수가 나오면 관련주가 떨어지는, 나오기 전에는 나올 것이다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오히려 개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철저하게 소액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소멸되는, 그러니까는 뭐 대대강들이 막 뜨고 있고 서울 수도권이 뜨고 있고 나머지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나머지들은 막 소멸이 되려 그래요. 소멸이 되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 전망 및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수요도, 저출산, 뭐 지방 환경, 최저임금 뭐 이런 쭉 해가지고 수요랑 뭐 최저임금 개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가지고 결론은 어떤 핵심 지역들만 좀 살아남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경기 침체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12년 내 최대예요. 무슨 소리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수도권 더 뜬다는 소리겠죠. 바꿔서 말하면.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필요해요. 신문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도. 경기가 침체되니까 수도권은 뜨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은 경기 침체까지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신문을 보면은. 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항상 좀 반대편의 기사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 수도권 유입 12년 내 최대. 그래서 불황이지만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소형 주택들에 대한 월세 수익은 굉장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망해서 수도권으로 돈 벌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라도 하려고. 그죠? 그럼 집을 사서 들어와요? 전세로 들어와요? 월세로 들어와요? 월세, 전월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소형 주택으로 들어와요? 대형 주택으로 들어와요? 망해서 들어오는데 소형 주택으로 들어와요. 옛날에 미국도 그랬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소형들에 대한 월세가 급상승을 해요. 급상승을.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막 올라가요. 자산의 가치가 월세가 올라가니까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경기를 지금 누르고 부동산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바로메타가 됐던 재건축을 막 누르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반대편에서는 다른 쪽으로 튀어 오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쪽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희소성 및 입지에 투자해라. 뭐 도심 대규모 개발지. 뉴타운이 최고예요. 뉴타운은 해제가 됐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곳은 최고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희소성이에요. 그렇게 개발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추가 지정들도 안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뉴타운 프리미엄만 보면은 수월 8달 광명 뉴타운 재개발 가속도 우톤 최고. 수원 8달 광명 뉴타운에 대한 프리미엄만 3억이에요. 프리미엄만 3억. 그리고 분양가 2배 뛴 뉴타운 아파트 상한지구 또 들써. 그래서 광명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신길도 분양가보다 2배가 더 넘게 뛰었어요. 2배가 더 넘게 뛰었고. 뭐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 5억에 분양했던 것도 8억 8천. 레미안 에스팀 신길 뉴타운 14억 2천.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은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 옛날에 북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깡패학교도 없었어. 깡패사관학교. 근데 지금은 완전 명문으로 바뀌었어요. 부가현 뉴타운의 북성초등학교는.
뭐냐면은 주변에 대한 사람들이 모든 학교랑 이런 수준들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개발이 된다는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을 훨씬 더 높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개발되는 곳에 있는 것들은 다 가격이 올라요. 다 가격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 젊은 층은 규제 적은 수도권 지역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서 잠시 동안은 활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번 정권까지는. 그리고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되는 쪽으로 가가지고 한 9억이 넘어가면 일단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싼 데로 들어가서 한 5억에서 한 9억 가까이 갈 수 있는 매물들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괜히 빚내서 막 하는 것보다 빚은 물론 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규모를 많이 키워서 수도권이라도 한 5, 6억에서 9억까지 갈 수 있는 곳들. 장인 뉴타운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도 굉장히 저희들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6억대 중반 아파트들 꽤 있거든요. 뭐 참누리 아파트 이런 것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100% 9억까지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지금 모든 것들이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은 9억까지 올라가는 정책을 쓰면서 뉴스에서는 서울의 절반 이상 아파트가 9억이 넘었다, 뭐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정책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가주택이 9억이 아니라 몇 억이었죠? 6억이었죠. 그때도 타겟이 강남 아파트 잡는 게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은 강남 아파트의 모든 싸구려 아파트들까지도 6억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발생을 했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막 투자를 했던 곳이 그때는 동부 해오름 아파트였어요. 선능력에 지금 동부 센트레빌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동부 해오름 아파트, 그리고 역삼동에 영동 세브란스 맞은편에 있는 역삼 대림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아파트. 그런 것들이 3억대, 4억대 초반이었어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이야 다 뭐 10몇억 하지만은 그거 나왔을 때 저희가 그거 나오는 대로 다 걷어들였습니다. 당연히 6억까지 다 올랐죠. 당연히. 그래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어디는 규제이지만은 어디에서는 굉장히 옳은 효과 발생을 해요. 근데 정책으로 부동산을 좌우한다는 생각도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정책이 잘못됐으면 지금 정책 제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정책 제일 못하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잡혀간 사람? 그때 제일 안정됐었어, 사실. 네? 그리고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놨을 때 떨어졌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2013년, 2017년, 예? 그럼 시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야. 정책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세계 경제 흐름이고 그냥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지. 무슨 그게 정책이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어때요? 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뭐 돈이 제일 흔한데, 돈이 제일 흔하면 뭘 갖고 있어야 돼? 돈이 늘어난 만큼 물건도 늘어나야 둘이 쌤쌤이 되는 거지. 근데 돈만 늘어나고 있고 물건은 안 늘어나고 있다면 물건 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당연히. 그럼 재정정책 계속 피고 있으면 집값 어떻게 될까? 어디선가 더 올라가고 있겠지, 더.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겠지, 시가총액 자체가. 그러면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면 어디가 누르면 반대편에 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더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사고, 침체되면 침체돼서 못 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편에 서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게 제 어렸을 때 나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 뉴스예요. 장기적인 가격 하락 2006년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상황이. 재건축 아파트를 직접 겨냥한 이번 8.3일 후속 대책.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이익의 70% 정도를 국가가 사실상 반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 급등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은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는 9억으로만 바뀌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애기야? 지금 양도를 안 하고 증여의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집을 싸게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법률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대표들은 개발 부담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때 기사예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하죠. 예, 지금이랑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초과이득 환수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갖고 일시적으로는 조정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장담 못하겠다. 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켜야지 경제는 살아나죠. 근데 이게 이게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요, 왜 이게 집값은, 좀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이 집값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제 성장률, 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모든 기준점은 이상하게 서민을 상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서민을 상대로. 내 월급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이 같아야 된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20%는 이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또는 물가 상승률 훨씬 더 이상으로. 훨씬 더 이상으로.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 이 20%예요. 그래서요, 이것들보다 한정되어 있는 자산들은 이런 월급만 받거나 아니면은 기본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정된 자산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전혀 다른 데다 잡고 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기준을 다른 거로 잡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보지 않고 이거를 놓고 나서 얘가 더 올랐다? 아니죠. 이재용이는 60억 증여받고 나서 지금 얼마인데 돈이? 예를 들어. 예? 얼마냐라는 거지. 소득이. 월급쟁이들 말고. 그죠?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월급쟁이 우리 일반 중서민이 아니에요. 집값을 좌우하는 것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20%들이 훨씬 더 좌우를 하죠. 지금은 더 격차가 더 심해져서 10%, 90% 되겠지.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항상 이쪽 편을 드는 척을 해야 되죠. 다수 쪽에.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상 돈이 늘어나는 속도, 돈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옛날 거 한번 한번 보는 거죠. 인기 엄청 끌었던 책이에요. 전에도 세미나에 한번 했었는데 제 책이 같이 나왔었어요. 저는 부동산 떨어질 때 오를 때 떨어질 때 투자 방법 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BP라는 데서. 그러니까 서태지랑 같이 데뷔를 한 거죠. 근데 얘 제목 보면 이게 2008년도에 나왔는데 집값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 집값 폭등에 이제 신랄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 동저화 형세 같이 막 움직인다. 대한민국 주택 공급 과잉 시대다.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연간 10% 같은 소리 하고 연간 10% 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 투자는 오히려 손해다. 웬만한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위축된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 투기 심리가 꺾이면 물론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교육비 부담, 가계를 아파하는 위험, 금리, 뉴타운 재개발 대박 환상을 벌여라. 이게 환상을 벌여져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노도방, 강북, 상고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이게 프롤로그예요, 얘네들이. 이 전체 목차입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빼야 한다. 그죠? 네. 이거 믿고 집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항상 투자는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것보다 약간 그 디벨로퍼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요. 디벨로퍼적인 성격이. 그래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저기가 저렇게 바뀌면 엄청 좋아지겠다라는 상상. 재개발도 한남동을 보면서 와 저기가 되면 정말 좋아지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는 집을 10몇 억을 주고 사. 이거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제로인 사람이에요. 한남동에 13억짜리 집을 가보면은 이렇게 장롱으로 천장을 받치고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데서 보면은 지붕에 기와가 없습니다. 지붕에 기와가 없고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돌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비가 오면은 집안에 바켓스가 다 나와요. 그게 13억, 14억 합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서 못 사요. 14억, 10억대는. 10억대는. 네. 근데 그건 상상력을 갖고 사야지 그걸 실체를 보고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모습만 보면은 오히려 더 거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크로 리버팍 지금 24평 얼마죠? 예? 20 한 5, 6억 하는 것 같아요. 그쵸? 25억? 그러면은 얘의 실체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얘가 대지 지분이 몇 평일 것 같아요? 한 9평, 8평 되죠. 8평. 8점 몇 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8평이고 건물을 25평 짓는데 최고 수준으로 호텔처럼 지으면 평당 700 들어가요. 그러면은 7, 24, 7, 5, 35 얼마예요? 한번 대충 2억 잡자고요, 그냥. 예? 2억 잡으면 결론은 23억 값이 8억, 8평짜리 금액이에요. 8평짜리. 그러면 이게 없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지를 23억이면 38, 24 대충 한 평에 3억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근데 만들어지면 사잖아요. 만들어지면 사고 만들기 전에 못 사고. 그러니까는 최종 소비자로만 남는 거예요. 공급자에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상품을 사는 최종 소비자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지. 생산자 입장에 서야지만이 초과 이득이라는 게 뭐 있어야 환수라도 당할 거 아니야. 네? 환수 한 번도 안 당하고 맨날 손해만 보고. 그죠? 그러니까는 생산자의 입장에 서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조합원 투자이고, 조금 더 생각이 발전하면은 디벨로퍼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디벨로퍼적인 성격. 뭐냐면은, 와, 저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없을수록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은 시장에 대한 감을 굉장히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유튜브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 사실은. 노후도가 60% 돼야 된다. 그건 알아. 노후도 60% 접도율이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 근데 그 자체를 개발되는 현장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등기부를 다 떼보고 건축물 대장을 다 떼봐서 노후도 60%를 어떻게 체크할 건데, 앞으로 재개발 될 만한 데가 어디가 될 만한지도 알아야 이미 프리미엄이 오른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될 만한 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될 만한 데. 그러면은 어디가 될 만한지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익히셔야 돼. 그러면서 어디를 가면서 여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은 변화에 대한 감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노후도라는 조건은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노후도가 남아있지? 또는 새 걸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새 걸로 변하면 노후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려면 토지의 형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네. 좋으면은 노후도의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토지의 형태가 되게 나쁘니까 여기는 계속 노후도가 진행되겠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땅의 모양들을 갖고 있고, 소유권이 굉장히 세필화돼 있어갖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조금 평수만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한꺼번에 무슨 집을 하나 짓기도 굉장히 어렵겠다. 자, 이런 마음들이 갖고 있으면은 여기는 지어도 한두 개 들어오고 노후도가 60%니까는 40%가 새 거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 이 정도의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재개발 구역을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재개발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재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곳이 재개발이 되는구나. 한남 뉴타운의 메인 도로 가보면은요, 쌩쌩하고 상권 끝내줍니다. 근데 재개발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영자가 선전한 한방통닭 아세요? 가보셨어? 거기도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집이야. 상권이 좋고 거기가 쫙 건물이 돼 있어도.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게.
그러면은 겉에는 이렇지만은 속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도로만 봐서는 수박 겉핥기구나. 그럼 전반적으로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구석구석. 그래서 아,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고 이거 왜 지역에 계단이 있네? 오토바이도 못 가네? 뭐 이런 것들. 감을 잡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버는 시기냐면은 옛날에는 재개발이 돼야지만이 돈이 올랐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될 거다. 구역 지정 딱 됐다. 그럼 끝이야, 그냥.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일 철거할 것만처럼 가격이 올라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언제 재건축이 돼요? 언제 돼? 가격은 오늘 철거할 가격이야. 아크로리버랑 마찬가지로 빗대어 가지고 오늘 철거할 가격이라니까. 오늘 철거할 가격. 예? 그 가격으로 오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소액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구역 지정됐다. 이미 떠나간 거예요. 이미 떠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냥. 그래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어버렸어. 프리미엄 서울 기본 4억, 광명 3억이야. 흑석동 9억, 노량진 8억, 한남뉴타운 11억. 피만 끝나버린 거예요, 일단. 그리고 프리미엄이 5억 이상 넘어가면서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배팅하기 힘들어져. 왜냐면 허공에 배팅하는 것 같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마치 재산이 아닌 것 같아.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래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디벨로퍼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한다. 그리고